트럼프가 단순히 왕관 쓰고 싶어서 그 왕관 사진을 올리고 했을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왕관을 강조한 건 트럼프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되치면서 조롱하는데 굉장히 명수거든요.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한국에서 말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 수출 통제와 제재 그리고 특히 트럼프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를 얻었나요? 일본의 전략은 자동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스스로 자동차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수출 제품 중에 가장 경쟁력을 아직까지도 갖추고 있는 게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목숨을 건 협상이었고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미국에 한 5,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 대가로 상호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고 특히 자동차 관세가 27.5%에서 15%로 낮아진 그런 게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꼭 지켜야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만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일본이 완전히 막 저자세 외교를 해서 당했다라고 약간 비웃듯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강점과 우리의 강점이 좀 다르고요. 물론 겹치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나라긴 합니다만 다르고 일본이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합의한 거지 일본 관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이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제가 이 관련 질문 내에서 계속 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은 이렇게 투자 제한 200억 달러 연간 해서 분담을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외환위기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환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줬다고 아예 제대로 협상 못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보다 못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외환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보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일본이 협상한 걸 보고 거기도 좀 더 한 단계 좋은 협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일본이 아주 잘못된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를 얻었나요? 한국은요 25%의 상호관세 철폐, 그다음에 한국도 자동차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한국은 조금 다른 게 있었죠. 쌀, 소고기 같은 국내 민감 산업들, 농업 이런 걸 보호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알려진 투자금이 우리 GDP 대비로 하면요. 투자금이 일본은 5,500억 달러지만 우리는 3,500억 달러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GDP 대비로 훨씬 더 크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금을 어떻게 분납하는지가 우리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외환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협상이 맺어지고 난 뒤에 외환 시장에 큰 동요는 없었다는 게 그 당시로 한정하면 그렇습니다.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잘한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근데 그런 여파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일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데 좀 잘한 협상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달러 투자금은 결국 어떻게 구성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500달러 중 2,000억 달러는 이제 투자하는 금융 패키지고 1,500달러는 한국 주도의 조선 전략 협정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잘한 점, 우리가 못한 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보면 우리가 애초에 3,500불을 좀 불렀던 게 너무 컸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 밀려서 갔지만 또 근데 디테일한 협상을 보면 우리가 협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앞으로 이 2,000억 달러도 10년에 걸쳐서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전 사실 트럼프도 이거 10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 받았을 때 이 한국 진짜 이거 한 4년 하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간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쉽게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한국에는 더 많은 플렉서블한 여지가 1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요. 열린 거고요.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가 뭐 초기에 투자한 게 손실을 봤을 때는 투자를 좀 더 미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접점을 찾아갈 텐데 어찌됐든 한국은 긴 시간으로 나눠하면서 시간을 벌었고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 라는 측면은 그런 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났을 때요. 해외의 증권사나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봤는데요.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고 해서 잘했어. 물론 정부 관계자나 정치권을 칭찬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해외 증권사나 해외 유수 언론들의 평가는 최악을 피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을 한 게 아니고요. 최악을 피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피어들, 우리의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이다라는 게 우리의 가장 강점이고요. 지금 우리가 근데 해결해야 될 점은 또 여전히 남아있죠. 모건 스탠리가 그 당시에 한 게요.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서 조금은 안도하게 됐고 최악은 피했다라고 했고 노무라 정권은 관세의 불확실성이 그냥 좀 없어졌다. 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이 니케이 일본경제신문이죠. 일본경제신문에서 한 게 굉장히 좀 일본이니까 우리를 조금 더 어떤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특히 일본 사람들이 냉정하잖아요. 이 냉정한 평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보다 협상은 늦었지만 막판 타결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국 내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하면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전하죠. 그러면서 근데 기존 무관세로 인한 가격 우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미 FTA나 이런 게 굉장히 일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그런 무관세, 대부분이 무관세였던 그게 지금 사실상 사라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랑 이제 거의 같은 출발선에 있으니까 우리가 협상의 디테일도 잘 하고 뭐 3,5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조금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좀 반성할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잘 해결해 나왔지만 결론은 최악을 피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를 발판으로 다시 우리 축구 같은 경기를 보면 우리 똑같은 룰로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선수가 있어도 공간을 잘 만드는 선수가 골도 잘 넣고 잘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요 안에서 새로 정해진 룸 안에서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잘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국 선물 왕관이 강조되는 등의 트럼프식 선물 외교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왕관 이거 선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왕관 자체를 잘했다기보다는 굉장히 타이밍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의 욕구에 맞춘 타이밍이 굉장히 맞았는데 트럼프가 단순히 왕관 쓰고 싶어서 그 왕관 사진을 올리고 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강조한 건 트럼프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노킹스 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트럼프가 왕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반대 진영에서 반대하는 시위를 미국 전역에서 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오히려 그걸 역용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되치면서 조롱하는데 굉장히 명수거든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디플로러블, 그러니까 개탄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반대 진영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신들을 디플로러블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브랜드화했어요. 트럼프는 저쪽에서 노킹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 킹이야 라고 하는 걸 자신이 스스로 브랜드화 시키는데 우리가 아주 일조를 한 겁니다. 아주 타이밍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런 모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 총 맞았을 때도 하고요. 자기 심지어 그 다들 이미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머그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번 그 판결 때문에 이제 교도소 간다고 해가지고 검찰에 들어가서 머그 사진을 찍었잖아요. 트럼프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어요. 그 머그 사진 가지고 티셔츠 만들고 자신의 선거용으로 나는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다. 감옥 가서도 쫄지 않는다라는 거 해서 그거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사람이거든요. 이 노킹 시위에 한국이 왕관을 주니까 우리는 뭐 이런 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했지만 트럼프는 이제 그거를 아주 역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다시 브랜드를 만들고 니들이 조롱해라. 그러면 난 이렇게 되받아치겠다라는 걸 우리 선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운 좋은 상황이 또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저자세 외교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응과 지지율은 어떤가요? 저는 항상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한국에서 말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면 한국 사회에서 너무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일단 1기 시절에 아베 총리 시절로 들어가 봅시다.
아베 총리가요, 트럼프랑 골프 칠 때 벙커에 빠져서 떼굴떼굴 굴렀는데도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떼굴떼굴 구른 다음에 다시 뛰어 올라가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히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거는 저자세가 아니고 국익 외교입니다. 다카이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조선시대 때를 생각을 한다든지 명분, 그 다음에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자세 외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게 뭐 누구든 꼭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정상에 대해서도 한국이 필요한 게 있다면 저자세 외교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한참 낮추는 모습이 국내로 욕먹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2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들은 어차피 역사와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내 이름이 뭘로 남을까. 사실 대통령 5년이라고 하지만요. 200년 후에 한국 역사책에서 지금 대통령 누군지 아무도 안 배울 겁니다. 아마도 뭐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뭐 민주화 시절에 있었던 대통령 몇 명 알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5년짜리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하면 한 줄이라도 내 이름이 역사책에 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저자세 외교를 해서라도 국익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5년짜리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지지율과 상관없이 내가 나라를 위한다라는 게 있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런 저자세 외교나 이런 거 하는 거 다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 이런 일본 내에서 우리가 보기에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일본 내부 여론도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60~70%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지금은 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높게 나옵니다. 물론 좀 내려가긴 하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냉정한 국민들입니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암살과 비슷하게 해서 당했을 때도 굉장히 냉정하게 돌아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인데 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카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저자세 외교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국익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합의를 해주고 있고 그걸 지지해주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미 협상 과제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과제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돈을 모으고 일본 돈을 모아서 아마도 자신의 치적을 위한 곳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막을지 거기 손실 났을 때 우리의 투자를 몇 년 더 연기할 수 있을지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세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또 이렇게 디테일한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야, 한국 또 말 안 듣네. 다시 관세 올려.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또 협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가 이걸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보장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냅백이 안 돋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항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조항들을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민주당도 상당히 이해는 할 겁니다. 아, 쟤들이 얼마나 쫄려서 그때 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목 좋아서 이걸 받아낸지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한국이나 일본 자금, 특히 한국 자금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나 이런 데 투자된다면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또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디테일의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문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의 팩트시트를 통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확인됐습니다. 확정된 핵잠수함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제 요거를 지금 미국 발언이나 이런 거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잘 뜯어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바람과
미국이 현실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이라는 문제가 들어가면 미국은 항상 한국을 의심합니다. 저 언제든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보상 이유로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다라는 의심을 미국은 항상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하는 것 자체를 허가했다라는 게 이번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 만들어. 근데 한국은 한국에서 만들 거야. 미국은 어디서 만드는지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미국에서 만들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서 만드는 걸 허가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게 일단 가장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농축 재처리에 관련된 문구가 있잖아요. 핵연료를 어떻게 쓰는지.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 세 가지입니다. 거기 미국의 표현에 보면 시빌, 민수용이란 표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peaceful use라고 해서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다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법체계 안에서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재처리로 가는 절차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제 마음대로 한국이 재처리해도 된다. 핵잠수함에 쓸 연료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물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진짜 첫 발을 뗐다라는 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은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핵 연료는 일단 미국의 법에 허용하는 안에서 지금까지는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이런 것도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상황이 잘 바뀌고 하면 아주 고농축된 걸 쓸 수 있는 그런 때도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핵잠수함을 짓는데 건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얻어낸 것도 사실 제가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미국이 허가 안 해주던 걸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거를 막 미국 수준의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약간의 김칫국 마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첫 발을 뗐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뭐 과거에부터 핵잠수함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늘 반론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뒤에 가서 또 뭐 비슷한 질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핵잠수함이나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한반도 방위에만 쓰인다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그걸 반대하던 특히 진보 진영에서 반대를 많이 하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 압박과 미국의 세계 분쟁에 다 끌려다니게 된다, 한국이.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특히 진보 진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오래된 수건을 이룬 것도 있지만 특히 자주국방, 이거는 제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주국방을 말하지만 이거는 자주국방인 동시에 미국의 문제에 그리고 서방의 문제에 더 얽혀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더 그쪽의 군사적 행동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훨씬 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에서 했다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진보 정권 당시에 그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런 또 진보 정권 내부에 반론이 많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됐으니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고 갈 수 있는 아주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규모 및 전투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뭐 명확하게 군사적 디테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과거 한국이 프랑스 핵잠수함 뭐 한 4,000톤급 된다고 해요. 그만한 걸 만드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뭐 신문 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왜 프랑스는 고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고 상업용 우라늄을 써가지고 핵잠수함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그 급을 만든다라고 해서 좀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국방부 산하 이제 연구진의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 4,000에서 5,000톤급의 저농축 우라늄 기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2030년대에
첫 한 척, 그리고 총 일단은 한 4척, 3척에서 4척, 많으면 6척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요. 뭐 무장이나 이런 거는 뭐 합니다. 보통 핵 추진 잠수함은요, 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다 안에 들어가면 보급받으러 잠시 올라와야지, 안 들어가면 그냥 몇 달씩도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바다 어디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투력이야, 우리가 잠수함이 바다에 박아놓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뭐 무장은 우리가 뭐 어뢰나 정밀 유도탄이나 SLBM이나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그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기술도 있고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장할 수 있고, 여기 핵무기가 실리느냐 마느냐가 뭐 문제인 거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뭐 언제든지 최상 등급의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한국군의 어떤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질적으로 몇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몇 단계 도약시키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이거는 뭐 미군들이 이미 딱 이거 발표하자마자 바로 속내를 다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발표가 나자마자 데일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그 핵잠수함 관련 질문에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예상이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 북한만 해서 쓴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고요. 우리 정부는 레토릭으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북한 견제를 위해서 쓰는 거고, 우리 중국 이거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는 중국 정부를 달래고 해서 어떻게든 핵잠수함을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 말을 중국도 믿지 않을 거고 북한도 믿지 않을 거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그런 명분을 가지면서 일단 이걸 가져야 되는 거고요. 주한미군 사령관도 늘 이제 뒤집힌 한반도 지도를 요새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놨다는 건 북한이 아래쪽에 있는데 무슨 핵 잠수함이 북한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뒤집어 놨다는 건 저 위로 우리가 남중국해까지 대만 쪽으로 보이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핵 잠수함이 한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핵 잠수함을 허가하는 미국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북한은요, 무슨 핵 도미노 현상 한다면 방방 뛰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살펴봐야 될 게요,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이게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식으로 그냥 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중국이 전선을 넓히지 않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가장 싫어해야 될 나라가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인데, 중국이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핵도미노나 뭐 이런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그거를 말을 했고, 우리 핵잠수함 하려고 해 라고 말을 했고, 그때 시진핑 주석이 유의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알겠다 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내가 동의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말 잘 들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중국은 지금 아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 중국과의 최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만약에 대만 침공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우리가 핵잠수함이 만들기 전후다도 모르지만,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성가신 게 어디 있을까요? 한국의 핵잠수함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할 텐데, 일단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허가를 한다, 중국이 우리 핵잠수함 만든다는 봐준다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벌려진 전선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너무 많으니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하지만, 언제든 이거는 중국과의 최대 갈등 내관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의 대미 투자 관세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 일본은 한국의 관세를 15%로 내렸다는 것보다 이 핵잠수함 간다는데 더 많은 보도를 하고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뭐 우리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북아의 안보 지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건조된 이후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이 있고 아마 논란이 생길 겁니다. 이제 출발인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봐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시작으로 한반도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걸까요?
전 제로라고 봅니다. 핵무장 한국을 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없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도 핵무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핵이란 무기는 워낙 정치적인 무기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핵 확산 도미노는 사실은 그래야 하죠.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전 세계가 민감해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허가할 가능성은 없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아주 악화되거나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다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중국과 싸운다는 전제하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핵무장하는 건 우리가 또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핵무장은 우리가 또 오히려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무장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팩트시트에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peaceful use, civil 이란 표현이 계속 됩니다. 평화적 이용과 민간이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놨다는 거는 미국 애들도 단 하나의 그런 것도 허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무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핵 잠수함을 시작한 만큼 그걸 어떻게 이제 성사시킬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하고 나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